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한 명의 몸이 모두 몇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만약 뇌사 상태에 빠져서 장기 기증을 한다고 그러면 무려 9명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고귀한 생명 나눔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생명 나눔 주간으로 정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생명 나눔 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사당법인 생명 잇기의 안규리 이사장님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한 몸이 9명에게 생명을 넣을 수 있다는 거 맞죠? 네. 9명이 어떻게 9명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뇌사 장기를 기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콩팥도 2개, 간도 콩팥 2개, 하나, 간 하나, 심장, 폐 2, 폐 2, 췌장, 예. 그러면서 다장김, 장, 소장이나 이제 장 같은 것을 기증을 하실 수 있고, 소장, 대장도. 아니, 예, 장을 기증을 할 수 있으니까 다장기라고 그래서 기증을 하실 수 있고 각막까지 더하면 각막. 예, 더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제 몸의 모든 장기가 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 뇌사장기 기증을 하시게 되면 그 기다리시는 순서라든지 그렇죠. 연령이라든지 응급도라든지 아니면 그 기다리시는 분의 나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렇죠. 제일 정직한 방법으로 예, 이제 누가 받을 건가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한 분에 나눠주시는 그 생명이 여러 군데에서 다시 생명으로 그렇죠.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안 좋으신 분,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분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가운데 또 제 몸하고 이렇게 맞는 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또 다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등록이 돼 있겠죠? 그럼요. 우리나라의 그 질병관리본부에 한국장기기증관리센터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서 대기하시는 우리나라의 모든 분을 이렇게 명단을 놓고 거기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응급도 이외에도 예. 뭐 혈액형이라든지 그렇죠. 조직형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어느 순간에 뇌사 기증자가 생겨도 예. 제일 적합한 제 수혜자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머리도 허옇고 나이도 들고 이런 장기도 필요가 있나요? 소용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요? 물론입니다. 장기 중에서 이제 콩팥 같은 것은 일정의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은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 간이 튼튼하신 분들은 제공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 뭐 나이 먹고 그래도 여전히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기증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잘 분석을 해서 이 장기는 쓸 수 있다 없다를 또 다시 한번 물론이죠. 가리게 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폐, 간 이런 이식 수술의 수준은 우리가 대단히 높습니까? 우리 이식학회 회장님도 지내셨더라고요. 이사님께서. 네, 1969년에 처음에 저희가 신장 이식을 한 이후에 69년? 네, 오래됐군요.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모든 장기가 이식이 가능한 나라가 그래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약 4천여 건이 장기 이식이 일어났는데요. 예. 이식 후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시아의 뭐 여러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선진국에서조차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식을 받고 싶다 이라는 환자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뇌사 장기가 많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약 3만 명의 환자들이 아직도 그 장기 이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분이 3만 명.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의 숫자는
29,300명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잠실 야구구장을 가득 채우고도 그렇죠. 5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이 1989명이나 되시는데 그 숫자는 아마도 예술의 전당의 오페라 하우스를 채울 수 있는 숫자이고 지금 현재 하루에도 5.2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다리는 분은 많은데 기증하겠다는 분은 적은 것이 현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 기증을 할 때 제가 좀 아까 뇌사 상태에 빠지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뇌사가 뭡니까? 실제로 이제 장기 기증을 할 때 우리가 뇌사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뇌사라는 것은 우리 뇌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뇌파도 없고 혈류도 없어서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분들은 이제 곧 적어도 2, 3일 내라든지 길어도 수준으로 심장이 멎는 심장사에 이르기 때문에 뇌가 전부 다 그렇게 사망했는데도 심장은 뛰어요? 그 그런 경우가 심장이 있어요? 뛰는 경우들이 뇌가 사망을 해도 일부 남아있는 신경 기능 때문에 이제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 심장은 조만간 100% 멎기 때문에 100%? 뇌사야말로 전 세계에서 인정하듯 사망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져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식물인간 상태랑은 다른 겁니까? 실제로 뇌사는 이제 이렇게 모든 기능이 떨어져서 반드시 심장사에 이르는 사망의 한 형태인데요. 이제 식물인간이라는 것은 대뇌에 일부 손상이 있고 대뇌 일부? 네네. 대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지만 이제 소뇌라든지 간뇌 이런 데의 기능이 살아 있어서요. 반사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는 자가 호흡도 있고 음식이 주입되면 이제 소화하는 능력도 있고 이제 이런 상태로 유지되는 상태이십니다. 따라서 이 식물 인간 상태는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 또 수년 후에 소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깨어나시기도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뇌사와 이제 식물 인간이 아주 다른데 이 둘을 이제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 드라마나 심지어는 이제 보도에서도 뇌사에 있었던 분이 깨어나셨다 이렇게 그건 보도를 해서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오해를 많이 부추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로 뇌사 상태가 되어서도 이제 장기 기증을 혹시라도 깨어날까봐 이제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의사가 이건 뇌사 상태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식물인간과 전혀 달리 100% 사망이다. 다만 심장만 뛰고 있을 뿐이다. 그 진단 과정도 굉장히 정밀하고 뇌파 검사를 포함한 일정 시간 동안 2번 이상 검사를 해야 되고 이걸로 검증된 경우에만 이제 뇌사 판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환자는 자가호흡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공호흡기를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드라마에서 보시면 이제 인공호흡기도 안 쓰신 분을 자꾸 이제 뇌사라고 표현하시기 때문에 잘못 쓴 거군요. 그래서 자꾸 이제 식구들이 보시고는 깨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기증을 망설이게 되겠습니다. 인공호흡이나 여전히 심장은 뛰고 있는 상태, 그러나 분명한 사망, 이게 뇌사 상태인데 맞습니다. 심장까지 멎으면 그러면 장기도 손상이 되죠. 그 심장 이제 뇌사 상태라 하더라도 이제 그 상태를 장기를 쓸 수 있으려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심장사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온몸에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밸런스가 깨져서 그나마 이제 장기들이 손상이 빨리 진행되고 그런 경우에는 종종 장기 이식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장기 기증의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뇌사 상태에 가지 않고 그냥 심장사로 사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아무리 저희가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뇌사 상태에 이르는 경우는 약 1%. 1%밖에 안 네네. 돼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호흡기를 끼고 있는 분들에는 한 55%.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암이 있거나 감염이 있으면 또 기증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서 기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한 22% 정도의 빈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희귀한 경우네요. 어찌 보면. 희귀하지만 소중한 경우죠. 물론이요. 네.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뭐가 제일 많습니까? 전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많았는데요. 아하. 이제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지금은 뇌졸중 같은 중풍 상태, 또 이제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예. 이제 뭐 사고 이런 예. 것들이 주 원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뇌사 상태에 가면 장기 기증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사전에 서약을 해야 되죠. 서약을 하시는 거 굉장히 소중한 결정이신데 이제 가족 중심 문화가 이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옵트인이라는 제도를 기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옵트인? 옵트인입니다. 이 옵트인이라는 제도는 뭐냐 하면 이제 제가 기증을 아무리 희망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에 저는 의사 표시를 못 하죠. 예, 그 최종 단계에서는 가족들이 결정권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 가족이 거절을 하면 안 된다. 장기 기증을 하실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서약도 하고 예. 가족한테도 분명히 일러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족이 동의를 해주시는 확률은 31%로 스페인 같은 나라의 85%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31%는 32%입니다. 본인이 사전에 나는 장기 기증 하겠습니다 서약한 사람 중에서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이제 뇌사로 가는 상황에서 이제 가족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에 이제 가족들이 서명을 했건 안 했건 동의를 해주시는 확률이 32%에 불과해서요. 스페인은 85? 85%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숫자인데 이제 그 신체의 훼손을 이제 그 타부시하는 국민적 정서와 함께 뇌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교 문화. 예, 맞습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내 신체 뭐 이런 정서.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과거에는 주로 이제 매장 문화 중심일 때는 뭐 그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쳐도 요즘 다 화장 문화로 바뀌었는데 그건 좀 이제 인식 전환이 될 때도 됐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아까 같은 상황에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첫째는 뇌사인데도 꼭 깨어날 것 같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예, 그러면서도 또 겪어봐야 안다 그러겠지만 이제 실제로 그 가족들이 그 죽음을 맞는 환경들은 서로 다르겠습니다. 이제 그 어떻게 가족의 죽음이 다가오에 따라서 이제 가족들의 반응이 바뀌게 되는데 이런 가족들의 공통적인 것은 이 가족들에게 소중한 한 사람이 만일 기증을 하면 저쪽의 생명이 꼭 이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나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기증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신 분들도 그 순간에는 많은 혼란을 겪으십니다. 근데 이후에는 자기가 이제 기증 과정을 통해서 다른 환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데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되시고요. 또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한 줌의 재로밖에 이제 남지 않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장기가
이 세상 어디에서 뛰고 있고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큰 위로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 참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그 아름다운 장기 기증의 한 측면입니다. 네. 그 스페인 같은 경우가 제일 동의율이 높습니까? 예, 스페인에서는 우리나라의 옵트인 대신에 옵트아웃이라는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옵트아웃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뇌사 상태가 됐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나는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지 않는 한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사전에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는 예, 무조건 다 동의한 걸로? 네, 무조건 장기 구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민 대부분이 장기 기증에 동의하고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나도 당연히 동의했다라고 받아들이는 데서 기인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만일 이 제도가 도입이 됐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가 있어서 아직 이 제도의 도입은 좀 성급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예. 나는 주고 싶다 이렇게 예. 이제 하셨던 분이라면 희망 등록을 하신 분이라면 이분의 자기 결정권은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을 좀 입법화하면 그나마 좋지 않을까. 이 면에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좀 전문 용어입니다만 옵트인 제도에서 옵트아웃 제도로 전면적으로 가기는 좀 이르다면 네네. 부분적으로라도 네. 그러니까 사전에 서약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옵트아웃 제도로 네, 그런 거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고 또 온 가족이 모이면 꼭 반대하시는 목소리들도 있게 마련인데 있게 마련이죠. 이제는 소가족화 됐으니까 선우선순위 한 분의 결정권을 좀 더 존중해주면 장기 기증 과정이 조금 더 순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 운동이 시작된 건 언제쯤부터고 전체적 추이는 어떻게 좀 변하고 있나요? 실제로 저희가 법도 없고 상황도 굉장히 나쁜 1976년에 뇌사장기 이식이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수많은 NGO들이 종교계 NGO들이 이제 생명을 나눌 수 있으니 장기 기증을 하자 이런 운동들이 이제 크게 발전을 하게 되어서 이제 1997년에는 한 생명이 아까 말씀하신 9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9월 9일을 장기 기증의 날로 정해서 이제 운동을 하던 것을 이제 많은 NGO들이 힘을 합해서 아예 9월 두 번째 주를 생명 나눔 주간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고통받고 있는 장기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그 고통을 좀 더 나눠주고 장기를 기증해 주신 분들에게 이제 감사도 표시하면서 생명 나눔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이제 이런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단체들이 각자 자기의 기증 카드를 만들고 또 서로 가끔은 서로 다른 이제 내용을 홍보 캠페인식으로 일회식으로 하다 보면 이 수준에서는 아까 같은 상황에서 가족들이 기증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에는 이제 인지가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장기 기증에 이제 이어지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장기 기증을 했던 다양한 경험들, 기증자 가족들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장기 이식을 받아서 행복한 수혜자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사회 각층의 이 시선들을 모아서 이 경험의 바탕을 두고 이제 보다 이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